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잠시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으셔도 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마케팅 담당 앨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음악학원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경업금지 이야기는 예전에 그 헤어 관련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간단히 네. 그 경업금지에 대한 정의를 짧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업금지란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네, 그럼 또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 밖으로 나가서 질문을 매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블로그에도 소개한 바 있긴 하지만 또 네. 영상만 시청하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피아노 학원 사례를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성인 피아노 학원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되게 유행을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피아노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성인 피아노 학원을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의뢰인 분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성인 피아노 학원이 약간 프랜차이즈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지역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무슨 땡땡 피아노 무슨 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성인 피아노 학원을 이제 많이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가맹비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이라는 건 이제 단골들이 생기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어느 피아노가 있나, 이렇게 피아노 학원이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기셨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이제 가맹비라는 게 부담스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가맹비라는 거는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서 뭐 고객 관리라던가 뭐 이런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가맹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냥 같은 장소에서 나만의 피아노 학원을 이제 차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학원을 새로 오픈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나도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게를 이제 양도를 하시면서 권리금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 권리금이 상법상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건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양도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권리금을 되게 많이 받고 양도를 했다고 하면은 경업금지 약정이 아무래도 효력이 되게 있게 되고요. 근데 내가 권리금이 정말 적게 받고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고 해서 경업금지 약정으로 걸렸다고 해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 뭐 비밀유지 약정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업금지 약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정을 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는 내가 나중에 혹시 이 근처에서 가게를 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내가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경업금지 약정 관련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의뢰인분이 많이 여쭤본 질문을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경업금지 약정을 한 적이 없는데도 소장이 날아왔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따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경업금지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이신데요. 경업금지 약정,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으셔도 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상법 조항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특이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 금지 가처분 소송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자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 경업금지 약정에 그 서명한 건 맞는데
손해배상액을 내가 다 지급해야 되나?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또는 손해배상액이 작으면 그냥 지급하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걸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하시면서 위약금 약정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위약금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위약금 약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거 내가 1,000만 원 다 사인했으니까 그냥 내가 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은 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인용이 될 수 있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상당히 무효가 될 여지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도 충분히 감경 주장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1,000만 원을 만약에 약정을 했다고 해서 그 1,000만 원 모두가 다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전부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고용주분 입장에서 네. 여쭤봤던 질문인데요. 그 경업금지 방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약정서를 어떻게 써야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경업금지 약정을 제대로 잘 체결을 하면 그게 이제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된다던가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사실 경업금지 약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위약금 약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위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한 약정을 했다고 하면 손해 발생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쉽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어떤 손해 발생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입증을 전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근처에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뭐 인스타나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 이용해서 뭐 광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매출이 감소했다라던가 기존 고객이 이탈을 했다고 해도 그거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다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약금 약정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나 그 불공정 거래 계약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불공정 거래가 되면은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유효하지가 않고 무효로 판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그 계약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저희 블로그에도 또 이와 관련된 사례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독자분들이 여기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영상을 한번 더 찍을 때 변호사님께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